정치만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 앞서서 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막이 있는지 좀 얘기를 짧게 해보고 넘어가면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는 기자들 앞에서 모두 발언하고 그냥 곧장 질의응답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집무실에서 어느 정도 모두 발언을 포함해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쓰고 그다음에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해서 질의응답을 받겠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이유, 달라진 형식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추측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약간 우스꽝스러운 추측이긴 한데 이렇게 기자들이 쫙 청중으로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을 향해서 하시는 발언이니까 카메라만 보고 이 말씀을 하셔야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면을 응시하는 대통령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대통령 입장에서 기자들이 쫙 앉아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어느 한 곳만 보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으니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 대통령 도리도리라는 별칭이 있으신데 예. 혹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뭐라 그럴까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럴까 들으시는 분이나 말씀하시는 분이나 그래서 아마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자고 권유하지 않았을까. 예. 약간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수석님은요? 보통 이제 형식과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내용에 대한 이제 검토 뭐 이런 것도 했겠지만은 형식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중점을 두고 치중하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태도, 톤 앤 매너 뭐 등등등이 역대 대통령 중에 조금 이렇게 보기 힘든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선 참패 후에 위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 자신 또 대통령 부인 이렇게 이제 또 집중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에 조금 치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은 기자실에서 하나의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통제 절제되지 않는 현장에서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기자들 없이 따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고정된 카메라에 대통령 혼자 또 이제 프롬프트나 이런 거 이제 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네. 항상 말씀하실 때나 뭐 걸을 때나 뭐 또 손짓 발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점수를 주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주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발언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는 지난 2년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남은 3년에 대한 진심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그러니까 이제 늘 뭐 윤 대통령뿐 아니고 과거에 대통령 기자회견 끝나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과 안 좋은 평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는 이제 총선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판단, 국민적인 판단이랄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잘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모두 발언이나 내용은 그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어차피 기자들 질문에서는 지나간 것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큰 방향은 그렇게 가져갔다 하더라도 예.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대략 1시간 정도 예상이 되는데 따로 지금 주제나 시간 제한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민감한 현안인 최상범 특검과 관련해서 바로 질문이 나올 건데 대통령은 어떤 답변을 하게 될까요?
저는 저 문제는 하여튼 큰 대통령의 이제 기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고, 특검을 수사 중에 하는 거는 사법 절차에 현저하게 위배된다 그러는데, 사법 절차 위배는 어디에도 그런 근거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한다고, 수사 중에 특검한다고 사법 절차 위배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 조항들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수처 수사 중인데 할 수 없다. 요 정도를 이제 기존 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진일보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뭐 기다리고 그 다음에 검토하자. 뭐 이런 정도가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 끝나고 그 다음에 미진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얘기까지도 저는 안 나간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조건부 수용론 여기까지도 얘기는 나가지 거기까지도 않고 안 간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기존의 이제 원론적인 기준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럼 이게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도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특검이 도입이 됐던 건데,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자들의 후속 질문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기자들은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저는 나올 질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부터가 최순실 특검의 아주 핵심 멤버지 않았습니까? 팀장 뭐 이런 거 하셨나요? 그때 바로 그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었던 거를 그때 박영수 특검이었나요? 거기서 특검을 같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법 절차 중이었는데 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아까 우리 최 수석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제 조건부로 수용 뭐 이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기가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까지 그 답변이 그 정도 수준까지 나가지 조금 않을 그때 최순실 특검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있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최혜병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거나 혹은 이제 패스트트랙 어떤 기간이 도래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21대 국회가 종료되니까 마지막 달인 이번 달에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도 조금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어떤 절차. 그러니까 법리적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제 사법 절차가 따로 있고, 예. 그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특검 안 된다. 예, 예. 이게 있고, 국회에서 이 국회에서의, 법이 통과됐던 절차가 과거 사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국회로 조금 넘기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대답을 할 때 뭔가 어느 정도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질문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여권 내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조건부 수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시점을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종료 이후로 하고 또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이 아닌 대한변협이라든지 중립적인 기관으로 바꾸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주민 의원의 언급을 아침에 나왔던 거 들어보시죠.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완전히 열린 결론 아닙니까? 그다음에 3개월 후에 그럼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을 또 누가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에 매달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상은 받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론의 협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장관님? 저 두 가지를 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받기 힘들 것 같고요. 민주당에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은 아마 특검 검사 임명하고 관련된 부분은 혹 받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달라는 조건은 수용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여당에서 자꾸 이런 조건부 수용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여당의 의원들은 민심이나 국민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국민의 3분의 2, 60%가 넘는 국민들이 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그냥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해 버리면 여론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조건부라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시면 또 그 야당하고도 협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 공수처 제외한 검사 임명하고 관련된 그것만 조건을 건다 이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 이외에는 그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주체 바꿔야 된다. 이 부분 조정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뭐냐면 이제 내용적으로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까. 요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소위 최혜병 특검법이 진행되는 과정, 이 흐름, 이 속에서의 여야의 역학관계, 이 문제를 대하는 여야의 힘이라 그래야 될까요?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그런데 이미 방어력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조건부 협상론 같은 것도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 세월호도 그랬었고 드루킹 특검도 그랬었고 야당 추천 검사가 특검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 전례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흐름, 정치적 흐름이나 또 뭐 민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받고 야당에서 굉장히 좀 공세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또 재의결이 안 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또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야 되지만 22대로 넘어가면 8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수용해서 그냥 특검이 진행되는 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22대 국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재의결되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이게 정치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형세라 그럴까요? 정황들, 상황들, 앞으로 전개될 과정들이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특히 특별검사를 야당으로 하지 말고 변협으로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수용하기 힘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이 조건을 내거는 거는 아마도 이제 민심이 그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는 대통령실에 이 정도로 할 만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근데 조건부 수용론을 주장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사실 조건부 지연론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이게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방어력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일단은 좀 넘기고 보자 이런 차원의 이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출구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출구 시나리오를 뭐 이거 이외에는 마땅한 게 없죠. 그냥 그 21대 국회 혹시 회기 직전에 문 닫기 직전에 만약에 재의결이 되는 경우는 그냥 최대한 이제 막아보자, 이탈을 막아보자. 그때 당론으로 정한다면 그때 무기명 투표인데 의원들의 이탈이 없을까요?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에서 의원들이 뭐 당론은 안 따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저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 결과는 사전에
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언급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나올지 관심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명품백 관련돼 가지고는요. 그거는 이미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가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명품백 문제는 그렇게 조금 말씀을 하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판단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특검을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검 불가론을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응대를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사안이 조금 대통령이 답변하는 내용과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 비슷하게 저도 생각하세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김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를 할 수 있는 제2부속실 설치나 그리고 친인척 측근 비리 전담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어떤 대답을 하실지 예상하기는 제가 힘든데요.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속실 설치 얘기 몇 달 전부터 그 디올백 얘기 나올 때부터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설치를 이제 확실하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지금 최근에 민정수석실 부활은 했지만 친인척 관리는 거기서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그 절차를 빨리 용산에서부터 밟기 시작을 하고 국회 쪽에 추천을 해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공식 절차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답변이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제2부속실 설치는요. 예. 그 대통령 배우자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법적인 이 관리를 하겠다는 저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자회견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인이 이른바 삼김 여사 특검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역제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실제로 하자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것이 이제 청탁금지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책임을 따지기가 참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거는 지금 시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거를 도찰했다고 하고 그 덫에 그냥 걸려들은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도 얘기하고 하니까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것은 여러 가지 특검 중에 쟁점이 될 만한 또 주요한 어떤 사안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김민전 교수가 저렇게 과거사를 묶어서 삼김 특검을 하자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삼김 특검하자. 세 분 여사님을 묶어서 특검하자 이런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든가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이 정부가 또 집권당이 무슨 일 있으면 전 정부 끌어들이고 남 탓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요. 저건 김민전 교수 개인의 일종의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물귀신 작전 같은 약간 뭐 개인적 프레임 주장으로 전환이다, 뭐 그냥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요. 저거는요, 지지층 일부 층에서나 개인 의원 차원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도 저 김민전 지금 비례 당선, 의원이죠. 당선인이 당을 향해서 저걸 역제안하라. 이렇게 당이 하나의 전략으로 뭔가를 제시할 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저렇게 되면 좀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저는 역풍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저거는 절대로 좋은 제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정수석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은 지금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지금 밖에서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에 방점을 뒀고 야권은 각종 특검 전국을 앞두고 검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려는 그런 강화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왜 부활을 하려는지 이유가 명료하지가 않아요. 민심의 청취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마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사실상 민심을 청취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기관, 국정원 뭐 등등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권위주의 시대에 그런 어떤 정보들을 민정정보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 빼놓고는 국내 정보 하는 기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정보기관의 정보를 가지고 민심을 청취한다. 이런 거는 시대에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수석실도 있고요. 정당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민심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혹은 또 지표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런 것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도대체 뭐 있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명료하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는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과거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약이었습니다. 폐지했어요. 정적을 제거한다는 거는 뭐냐면은요. 권력기관 내지는 사정기관을 작동을 시켜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걸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사정기관을 통제, 관리, 조정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는 거는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저는 뭐 하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것도 지금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시기에 이거를 부활시키고 더더군다나 이 민심에 대해서 청취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는 이 근거 논리와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한다는 요 두 가지가 오히려 왜 할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과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사정기관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같이 마련을 하면서 발표를 했다면 이런 우려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으면 좋겠어서 제가 나름대로 제안한 게 네. 정말 민심 청취가 목적이고 부활의 복원의 명분이라면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정도는 정말 민심 동향 파악에 그 적합한 정치인 출신이나 그러니까 민심 파악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선거를 치러본 정치인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임명하셨으면 이 야당의 저런 비판이 조금 그 의미가 없어질 수 있었는데 딱 이렇게 또 검사 출신을 법무차관을 전직 법무차관을 임명하다 보니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야당의 저런 비판에 그 답변이 좀 궁색해진 그런 모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민심 청취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실이 부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시민사회 수석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못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적절한 저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좀 제가 그래서 검사 임명하기 전에 계속 그 민심 동향 파악이 정말 명분이라면 거기에 맞는 분을 임명을 하지 검사 출신 하면 또 같은 저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네. 정보를 관리하고 역할을 맡은 게 보통 법률가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해명이 원래 민심 동향 파악인데 또 정보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그 앞뒤가 안 그렇게 설득력이 맞는다는 없다? 느낌, 네, 네, 그런 그러셨군요. 느낌이 들어서 야당은 계속 앞으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저런 그 비판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인데요. 법률가 내지는 법조인 예. 하고 검사하고는 좀 범주가 다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사 출신 민정수석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법률가라 하더라도 뭐 판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이제 검사 출신을 저렇게 한 게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민심 청취 아닌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수석님은 왜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예. 이 이제 지금 내일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모든 현안의 가장 중대한 문제, 가장 예민한 문제, 또 폭발 직전의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에요.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기에 플러스 임사단장 로비 의혹 이런 것이 합쳐진 거라서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그것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제 특검 수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등등은 여사님,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과거에는 예. 취임 초에는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검찰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특수부 출신이지만 검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 돌이켜 보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징계를 둘러싼 갈등 이걸로 검찰이 그냥 일치 단결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검찰이 사수하고 보호하고 사표 낸 사람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강한 자신감이 있었고요. 법무부 장관도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그러니까 인사권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충분히 조절 통제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현안 중에 현안인 대통령과 부인의 문제로 오고 과거에 지금까지의 그런 일종의 관리 체계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가 됐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은 조금 이 수세에 조금 몰리고 이러니까 이게 관리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만 좀 저는 민심 청취 민정수석실 이거는 정말로 저는 왜곡된 얘기라고 봐요. 민심 청취를 왜 민정수석실에서 하죠? 정보 취합은 민정수석실에서 했지만은 민심 청취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실에도 민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책 상황, 국정 상황실에도 있고요. 정무수석실에도 있고요. 당연히 사회수석실에도 있거든요. 이것을 총화시켜서 사안별로 혹은 분야별로 민심의 실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그게 전체인데 있는데 굳이 이제 그 민심 청취라는 명분을 들어서 지금 더더군다나 민정수석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 이런 지적에 어제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는 내가 직접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지 않습니까? 직접 들어보시면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전 먼저 어떻게 아니 의미를 그러면 해석하세요? 저 예.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답변하시지 그것 때문에 제가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요. 그 한간에 이런 의심들이 있어요. 지금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통상 이 정권 말고도 정권 초반에는 엄청 정권에 충성하다가 후반기에 가면 이제 그립감이 떨어진다. 그립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정권에 대한 뭐 이렇게 약간 비리나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취합했다가 결정적인 때 써먹는다 뭐 이런 한간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아니냐라는 한간에 그런 의심도 있는데 예. 저는 그 의심은 이라고 좀 믿고 싶고요. 예, 그게 뭐 현실의 문제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네. 대통령께서 저 말씀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지. 근데 저 문제도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실의 이 기능 이런 것을 모르거나 혹은 부인하는 말씀이에요.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에요. 그래서 다 비서예요. 그래서 비서 중에 비서관도 있고 수석 비서관도 있고 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의 조직이고 이 참모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러면은 그 조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정보도 취합하고 또 대응책도 의논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뭐 특검 문제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뭐 그거 알아서 하시죠.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의 어떤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모르거나 저거는 부인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 없었어요. 없을 수도 있었어요. 민정수석실이. 그런데 그전 대통령들은 검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사 출신도 그냥 검사 출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중수부에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일종의 인맥이라 그래야 될까요? 검찰 내의 조직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시켰고 뿌리잡고 있던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대통령 자신의 문제로 지금 이동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네. 상식적인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후속 비서관 인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공직기강 비서관에 최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시원 비서관을 대신해서 총선에서 이번에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이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원모 비서관은 지금 총선 낙선한 지 뭐 한 달 남짓 됐는데 바로 저렇게 대통령실에 복귀시켜서 임무를 준다는 게 과연 맞는지. 근데 저 인사를 보면서 앞으로 대통령실 출신 중에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분들이 여럿 있잖아요. 네. 여럿 있을 뿐더러 당 쪽에 소위 그 친윤이라는 젊은 정치인 중에서도 총선에 낙선한 분들이 몇몇 있는데 계속 소문은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시 이제 대통령실로 다시 돌아오거나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현실화되려고 저러나 싶었거든요. 그게 저는 그 걱정이 돼서 앞으로 다른 인사들도 지켜볼 텐데 저 인사는 그렇게 국민들이나 언론에 좋은 평가를 받을 인사는 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사 대상인 이시원 비서관은 본인이 이제 사의를 표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 이원모 전 비서관이 오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통상 대통령 비서가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 사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 수사다. 네. 그래서 강력한 어떤 반론 근거들이 있는 그런 거면은 사직을 안 하고
재판이나 수사를 이제 진행시키는 예.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대 사안이잖아요. 예. 최혜병 특검은 거기에 직접 전화 걸은 것들이 근거들이 이제 확보가 된 그런 비서관이 교체됐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반론 근거. 아, 이거는 정치적 수사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직무에 충실하겠다.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현직에 만약에 계속 있으면 뭐 이후에 예. 특검이 되든 뭐 공수처가 됐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제 압수수색 예. 뭐 이런 문제에 이제 하나의 그 당사자니까 이제 필요성 같은 것들을 또 제기하고 현실화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등 복잡한 문제가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럼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은 수사가 이제 난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 이제 수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대통령실에 있자니 명확한 수사 대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한 대로 이제 또 이 쟁점이 번질 수 있는 여지가 현직 대통령실에 계속 이시원 비서관이 있게 되면 그런 여지들도 있는 거고, 나간다고 방어력이나 뭐 하여튼 이게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근데 수사팀 입장에서는 네. 조금 부담은 훨씬 덜한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덜한 거죠. 네, 덜. 네, 예. 그렇습니다. 덜어낼 수 있는 거.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에 있으면은 이제 뉴스와 쟁점이 더 크게 이제 생산이 되죠. 이시원 예, 비서관이 예. 대통령실에 있는 상태로 수사를 받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커지고 이게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꼬리가 안 잘라지는데 제가 보기엔 불가피한 조치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선 논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 과정에 양측의 비공식 라인 간의 물밑 조율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 보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지금 이게 논란인데 이런 비선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저도 오늘 이 기사 보면서 지난번 그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선이라고 보여지는 그 임혁백 교수가 직접 그 또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임혁백 교수가 하신 얘기가 뭐 지어낸 얘기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다소 과장이나 왜곡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있을지는 몰라도 뭔가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뭐 이런 인상을 이제 국민들께 줄 것 같아서 저부터 굉장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싶은 걱정이 들었는데 그 밝혀진 내용도 보수층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임 교수가 밝힌 내용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같이 떠올랐는가 하면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제주도 도의 그 당원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얘기가 국민의힘을 지칭하면서 당이 이런 당이면 문 닫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다들 화들짝 놀란 그 기억이 제가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의 소리인가 거기에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컨대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된다는 워딩은 꼭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뭐 당대표 그냥 석 달 안에 내보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랑 어제 임혁백 교수 한 얘기들이랑 묘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그 입장, 지지 이런 게 전 같지는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오늘 이 기사는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수층의 커뮤니티에 이제 댓글이라든지 그
당의 당원 게시판 이런데 탈당 요구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험악한 예. 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만 수습한다고 수습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명백 교수는 그 민주당의 그 컨택 포인트로 그 논의에 참여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갈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수석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그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공식 라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집권 초부터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공동정권과 같다. 그냥 여느 대통령의 부인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1호기에 민간인이 탑승한 거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 갔을 때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대동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적으로 관리돼야 될 영역에 사적으로 이 작동이 된 건데 그걸 누구도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소위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냐 김건희 라인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저는 안 됐다, 측은하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썼었거든요. 이 보도 내용은 신뢰도가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사실이 아니면 이명백 교수가 형사처벌돼야 돼요. 그것도 그냥 개인 간의 어떤 허위 사실을 지어내서 한 게 아니고 대통령, 야당 대표, 영수회담 이것에 즈음한 이야기를 허위로 지어냈기 때문에 예. 왜 무슨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차원을 넘어서는 예.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뜬금없이 지어내서 이명백 교수가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저거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사실이 아니면은 조치들이 있겠죠. 근데 그 조치들 그 뭐 고발을 한다든가. 예. 근데 그런 조치들이 이어지지 나오지 않는 않고 거 보면. 반론도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건 사실이라고 보고요. 사실이라면 저거는 예. 정말 희대의 사건이고요. 대통령이 진수희 장관이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또 이런 정당은 없어져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고 예. 사실은 민주당이 더 좋아. 김건희 여사 그런 녹취록도 과거에 있고 나왔던 그래서 얘기. 예. 의심했던 차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라앉았었는데 저걸로 저게 이제 사실로 확인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 순간 저거는 트로이의 목마가 돼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람 숫자라도 여러 명인데 이건 대통령 혼자 용산의 목마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수다 시간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포커스에서 이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